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간혹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고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 연애 포함하면 20년의 세월을 아내와 함께 했었네요. 연애 기간이 꽤 오래되어서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가진 게 없어도 건강한 몸뚱이 하나로 열심히 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앞만 보고 달려왔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자금이 마련이 되고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오랜 기간 저를 봐오신 장인어른께서는 자기 딸을 굶길 것 같지는 않다고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살면서 아들, 딸 둘 낳고 큰 기복 없이 순탄한 삶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장모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아내와 급하게 병원을 찾아 장인어른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장모님께 듣는 순간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간암으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장인어른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자기 아빠를 살리겠다고 아내의 간을 장인어른께 이식하겠다고 급하게 결정을 하려 했어요. 모든 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침착하라고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행복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온 시점이었죠. 의사는 간 이식을 가족이 해줄 때 성공 확률이 제일 높고 부작용 또한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무조건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일단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검사부터 진행하길 권장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아내의 간을 이식받을 수 없다며 무조건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아내의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 없었기에 아내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이라도 해보겠다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장모님도 검사를 진행하셨죠. 그리고 그 사이 처남도 이 소식을 접하곤 급하게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족 간의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대충 얘기 들었지? 일단 너도 검사부터 진행해보자. 아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그래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담당 의사가 그러는데 건강하면 크게 문제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별일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야. 나보고 지금 아빠한테 간을 이식해 주라는 말이야? 나 이제 막 병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일단 누나부터 검사를 받아봐. 누나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검사도 안 받겠다는 거야? 너는 아빠가 이대로 손도 못 써본 채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동안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전부 다 잊은 거야? 이식을 결정하는 건 본인 의사이긴 하지만 일단 적합한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자고. 싫어. 그런 검사 자체가 아빠한테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누나가 아빠한테 간을 떼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굳혔다면 일단 누나부터 검사를 받아봐.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내가 검사 받아보도록 할게. 나는 아빠 얼굴 보고 잠시 있다가 가려 한 거지.
이식을 해주겠다고 병원에 온 거 아니거든? 지금 누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아빠도 나한테서 간을 떼어가고 싶으시겠어? 처남이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내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터라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이식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일이고 강요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장모님만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 장인어른 얼굴 잠깐 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처남은 처가에서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 아니면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쁜 상황이었죠. 처남의 사업이 성공한 것도 장인어른이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자기 부모님 앞에서 남보다 못한 태도를 보인 부부는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 간 이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아내와 장모님의 검사 결과는 3일 만에 통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장모님은 몰라도 아내는 적합 판정받을 수 있을 거라 했었는데 의사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의사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아내가 지방간이 심한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도 아내와 똑같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장모님이 아내보다 좀 더 심한 상태였지만 둘 다 똑같이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저희 모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간이 안 좋은 것도 유전이냐고 물어보니 어느 정도 유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방간의 경우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며 생활 패턴에 대해 문제가 크다고 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많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앞으로 변화된 일상을 사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대해 남들보다 선천적으로 간이 약할 수가 있다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보면 식생활과 꾸준한 운동이 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결과적으로 아내와 장모님은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공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고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와 처남이 바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설득을 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아내는 처남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검사를 하게 되면서 며칠 뒤 처남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죠. 아주 건강한 간으로서 당장 장인어른에게 이식해 줄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당연히 아내는 서둘러 수술을 진행하길 원했는데 처남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었네요. 아빠가 얘기해 보세요. 제 간을 가지고 싶어요? 굳이 결혼도 하지 못한 아들의 간을 떼가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간을 떼달라고 했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내 자식의 간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 누나, 아빠 말 들었지? 내가 만약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데 아빠처럼 몸에 문제가 생겨서 기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무조건 내 자식한테 무엇이 됐든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누나랑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아빠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셔도 괜찮다는 거야? 뇌사자 기증자를 기다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알아? 그 전에 아빠한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라고. 아직까지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대. 이식만 성공적으로 끝내면 앞으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정말 아빠를 이렇게 보낼 거야? 그럼 너는 마음이 편할 것 같니? 누나가 몸이 건강하기라도 했어봐. 그럼 나한테까지 오지도 않았잖아. 내가 살 좀 빼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결국 지방간 얻어서 손도 못 쓰는 누나가 더 미련한 거 아니야? 아빠도 내 간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식은 강요하면 안 되는 거 몰라? 그러고 보니 매형은 검사 받아봤어요? 누나는 왜 매형한테는 부탁하지 않는 건데? 이건 가족의 문제인데 왜 이 사람한테 그 짐을 짊어지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답이 나왔는데 네가 지금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 아빠한테 돈 받아갈 때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막상 이런 시간이 오니까 아무것도 해주기가 싫은가 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넌 이제부터 내 동생도 아니야. 엄마, 아빠, 무슨 말 좀 해봐요. 지금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누나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걸로 강요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싫다는데 계속 이럴 거야? 질긴 게 사람 목숨이야. 수혜자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내와 처남은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어요. 장인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멀쩡한 자식을 수술대 위에 절대 올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저도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기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대 위로 올라갈 결정을 할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처남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 아내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한탄을 하면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처남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서 만약 검사 결과 적합성이 나온다 한들 부모님이 절대 반대하실 게 안 봐도 눈에 훤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그동안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항상 저를 좋게 봐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 몸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집안의 가장이자 부모님께서 저를 그동안 어디 하나 다치지 않게 키워주셨는데 장인어른을 위해 기증을 한다면 부모님께서 쓰러지실 건 뻔하기 때문에 저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장인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고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희는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는 처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장인어른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 또한 너무 괴로워 저도 일단 검사를 받아보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 얘기하기 전에 일단 장인어른과 제가 적합한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결정하게 된 거였죠.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제 손을 잡고 오열을 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내를 안아준 뒤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장인어른께 간을 이식할 수 있는 적합성 판정을 받게 되었네요. 가족이 아닌 타인도 가능하다며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을 뵙게 되었네요. 예상했던 대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 한다고 해도 부모님께서는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자식 잘못되게 하고 싶지 않다며 무조건 반대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뻔히 알면서 간을 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내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거니?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도 절대 허락해 줄 수 없으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도 너희 엄마랑 같은 의견이다. 사돈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내 자식이 우선인 거야.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성공 확률이 90%라고 하지만 10% 확률로 너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건 잘못될 확률이 100%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허락해 줄 수 없어. 며느리 마음 이해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누가 더 긴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사돈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니? 결국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데 잠시 먼저 가는 것 뿐인 거야. 지금 간을 이식해 준다 한들 언젠가 떠나보내야 되는 거잖아.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너의 삶이 힘들어지는 건 나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내가 찾아왔어요.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었는데 아내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찾아온 거였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서는 제 아내에게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으셨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아픈 걸 보고 싶지 않은 거고 자식으로서 부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가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우리의 대답은 변함이 없다. 너희 애비를 살리겠다고 내 눈에서 피눈물 흘려야 되겠니?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절대 원하지 않는 거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지 마라.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라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 아빠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받기만 했지 해드린 거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대로 보내드려야만 한다는 게 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앞으로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전혀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자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더 커질 것 같아 결국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오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처남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참 뒤에 제 전화를 받길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처남의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한테 감 맡겨놨어요? 매형이 저가 판정 받았다면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결혼도 해서 누나도 옆에 있으니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저는 그냥 지켜만 보려고요. 어쩌겠어요. 저희 아빠 인생이 거기까지인 건데요. 매형도 이식해줄 수 없다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모두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처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처남이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데 장인어른의 재력이 아니었다면 뭣도 없는 처남이 성공했을 수 있겠어? 나는 더 이상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을 테지만 처남도 무슨 일이 있던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인 거야. 앞으로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 절대 얼굴 보이지 마. 알겠어? 그걸 왜 매형이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혼자서 온갖 착한 척은 다 하시네. 처남은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인데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말을 하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 속에 저 또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아내를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장인어른과 대화 좀 나누고 싶어 병실 문을 열려 하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길래 귀를 기울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세요? 저희도 사돈어른께서 몸이 안 좋으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말 안 해도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아들이 찾아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사부인도 저희 입장 이해하시죠? 그런데 며느리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눈물을 쏟아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똑같이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사부인도 그렇고 저도 부모를 떠나보낼 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되었고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 간절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 아들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건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사지 멀쩡하게 어디 하나 다치지 않게 키웠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저도 난감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도와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서요. 희망이 없는 곳에 던지는 건 미련한 짓이지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평생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도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찾아온 겁니다. 당연히 쉽게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저희 마음도 찢어지지만 사돈어른께서 제 아들을 진심으로 대해줬던 세월을 생각하니 무조건 거절만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앞으로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부모님의 결정이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해 결정을 내리셨고 이 사실을 듣게 된 아내는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와 저희 부모님 앞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 만큼 모두가 신중했고
장인어른께서도 저희 부모님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네요.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으로 저는 아픈 장인을 위해 간의 60%를 이식해 드렸고, 이식을 받은 장인은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저는 수술 결과가 모두 좋아 후유증 없이 회복을 할 수가 있었고, 저는 복강경 수술을 해서 흉터도 많지 않았어요. 의사는 1년 후에는 간이 원래의 크기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앞으로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수술로 인해 양가 집안 모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고, 의사의 말대로 간은 원래의 크기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장인어른께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더욱더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시려고 항상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처남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당연히 처남을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내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처남에게 알려줬을 때도 수술한 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찾아온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결혼을 하기 위해 저희 가족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인어른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장모님께서도 처남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아내는 처남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며 당장 나가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처남은 뻔뻔하게도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며 상견례부터 잡을 거라고 혼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정말 할 말도 없었고, 처남의 그런 모습이 모두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등을 돌리셨던 장인어른께서 원하는 결혼 하게 해주겠다며 상견례 날짜 잡으라는 말을 하시길래 아내와 장모님은 경악을 하며 화를 냈지만, 장인어른께선 그래도 자식인 걸 어쩌냐며 그렇게 처남을 돌려보냈어요. 장모님과 아내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고 물어보면서도 한편으론 장인의 건강이 악화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신 장인어른을 보면서 저희는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상견례까지 하고 예식 날짜까지 잡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시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식 당일 모두가 모여 출발을 하려는데 장인어른께서 부르시더니 갑자기 저를 빼고 예식장에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 이유를 여쭤보니 저까지 예식장에 가는 건 집안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괜히 저한테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셨죠. 장인어른은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시곤 택시를 타고 장모님과 아내를 데리고 예식장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아내도 영문도 모른 채 장인어른을 따라가긴 했지만 몸이 온전치 않으셔서 큰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도 있을 순 없어서 처가 식구들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렇게 예식장에 도착해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이미 결혼식은 진행이 되고 있었죠.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처남의 사돈분들께서 장인어른의 건강을 걱정하셨는지 특별히 중역 좌석을 마련하셨고 서로 웃음을 주고받으며 자리에 앉으신 장인어른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그 중역 좌석 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식장 앞에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 하나가 재생이 되더니 충격적이게도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처남과 장인어른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내가 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굳이 결혼식 하나 하겠다고 인연을 끊었으면서 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야? 아빠, 제가 호구 하나 잡았어요. 집안이 돈은 많은데 여자가 골이 비었어. 지금이 내 인생에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아빠는 그냥 자리만 채워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고비는 들을게.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 주세요. 아들이 부탁하는 건데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봐야죠. 그래서 제가 하던 사업도 다 정리했어요. 저희 장인이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물려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저 여자한테 쏟아 부었다고요. 절대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이제 다 왔는데 아빠가 결혼식에 자리만 채워주면 모든 게 끝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는 아빠한테 할 말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야? 먼저 부탁을 하기 전에 이 애비와 너희 매형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빠가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눈으로 뻔히 봤으면서 단 한 번도 괜찮냐는 말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이제야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돈 많은 여자 하나 잡았다고 도와달라는 거야? 너희 매형은 친아들도 꺼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내어준 사람이야. 그런데도 너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냐?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은 참석해 줄 테니 앞으로 2번 다시 만나지 말자. 아빠는 앞으로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마. 아플 때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 가족이라 했거늘. 너는 남보다 못한 존재다. 대형 스크린에 나온 영상을 모두가 보게 되었고 처남은 영상을 내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장인어른의 행동에 결혼식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처남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급하게 달려가 처남을 강하게 밀치면서 장인어른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처남의 사돈어른께서 처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장인에게 와서 당신 딸 인생을 구해줘서 감사하다며 서둘러 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처남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사돈 어르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고 말았죠. 그동안 모든 걸 준비한 것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하겠다며 사돈 어르신은 식장에서 나가셨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는 처남의 뺨에 손을 올려붙인 뒤 난리를 쳤네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식장에서 처남이 장인에게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자 제가 처남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강하게 패대기를 쳤습니다. 화를 표출하던 처남은 저한테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아내가 동생의 버릇은 누나가 고쳐야 한다며 사정없이 손을 휘둘렀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문제는 처남이 그동안 결혼을 하려고 자신의 사업을 정리한 뒤에 그 돈으로 여자한테 투자를 하면서 그분들의 사업에도 전적으로 꽤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이용당할 뻔했던 그 사람들이 처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결혼식 비용과 그동안의 지출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처남은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 상태에서 장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만
처남의 부탁을 거절했고 결국 처가에서 내쫓기고 말았네요.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처남은 장인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저희 가족들은 처남이 길거리에 나앉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절대로 받아줄 생각 없고 두 번 다시 엮일 상황도 만들지 않을 겁니다.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며 살길 바라지만 처남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를 것 같네요.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처남이 없다면 저희 가족은 행복만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께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밖으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과 10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구제해 줄 수도 있는 입장에 서 있는데요. 섣불리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끝난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저희 가족에는 항상 평화만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지금 생각해봐도 동서의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성격상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여태까지 살면서 입 밖으로 욕 한 번 한 적 없을 정도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항상 타협을 보는 성격인데요. 반대로 동서는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일단 화부터 내는 바람에 몇 번이나 놀랄 정도로 동서의 성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은 이런 동서의 행동들 때문에 서방님을 따로 불러 문제점들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성격이 나온 터라 서방님도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아 보였죠. 동서는 박사를 취득하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저는 평범한 주부라 그런지 함께 모이면 은근히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동서의 행동들이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데 문제는 동서가 귀를 닫았는지 제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동서, 지금 내가 하는 말 안 들려?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대화조차 섞기 싫다는 거야? 제가 형님이랑 말을 섞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쓸데없는데 제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서요. 형님 할 일 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대화 좀 하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안 좋은 감정을 키운다는 거 몰라? 내가 봤을 때 배울 만큼 배운 동서가 하는 행동은 내 딸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댁에 왔으면 어느 정도 눈치껏 행동해야지. 아까도 가족들 전부 정신없이 음식 준비하고 있을 때 동서는 뭐 했어?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었잖아. 시부모님도 움직이시는데 동서가 얼마나 잘나길래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거야?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집에서도 안 했어요.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할 시간에 공부했었거든요. 좀 전에도 굳이 제가 나설 필요는 없었잖아요? 인원도 많은데 뭐하러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요? 밥 차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달려들어서 좁은 공간에 몸 부딪히며 북적거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건 동서 개인적인 생각이잖아. 다들 겉으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었지만 다음부터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땐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조용히 얘기하진 않을 거야. 형님,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제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시면서 이제 그만하시죠? 재수씨, 말이 좀 심하네.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손윗 사람한테 지금 너무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손님인데 대접은 받고 살아야죠.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시간 내서 시부모님 얼굴 뵈러 오는 건데 더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만하시죠. 동서는 눈을 치켜 세운 뒤 저와 남편을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건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있다가 뒤늦게 합류한 서방님과 시부모님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많이 놀라셨는지 시모는 화를 내셨고 그제서야 험악해질 뻔한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오셨어도 집안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동서는 남편이 한마디 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서방님한테 집으로 돌아가자며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행동을 보여주었고 서방님은 시부모님께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며 급하게 동서를 뒤쫓아 갔네요. 모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동서의 행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멍하니 현관문 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남편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한 번만 더 버릇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는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는 동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었죠. 서방님이 동서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는 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던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를 빼고 서방님과 저희 부부를 따로 부르셨어요. 시부모님은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시려는 듯 보였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성격에 우리 모두가 속아 집안이 무너지려 하는데 이런 문제를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기 위해 모이자고 한 거니까 서로 의견 좀 내보자.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붙들고 있어요. 그냥 이혼해라.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시간만 끌다가 우리 집안 망하겠다. 저도 어머니 말에 찬성할게요. 둘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는 저희 모두를 무시하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수 집안이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을 수는 없다니까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동생 나이 때문에 지금 놓치면 언제 또 결혼하겠냐고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일을 진행시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때요? 서로 한데 모여 이 일로 지금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집안의 가장은 너 아니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행동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갈 거야? 가족이 모일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나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냉정하게 말을 하기가 내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서. 어찌됐든 우리도 부부인 건 맞잖아. 그래서 지금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을 한번 봐봐라. 꼴의 교수라고 우리 가족 전부를 무시하지 않나? 어른을 가르치려 들면서 내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잖아.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모두가 동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시동생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한테 어떻게 쓴소리를 하냐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네요. 동서가 시댁 집안의 가족이 된 만큼 저희도 최대한 배려하며 이해해 주려 했었지만 그런 호의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동서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돌아간 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그리고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오는 주말에 동서를 시댁으로 부르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임신일 것 같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약간의 몸살 기운처럼 미열도 있었고 울렁거림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획에도 없었던 선물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되자 동서의 문제보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기뻐 날뛰시며 동서의 일은 아예 잊어버리셨어요. 우선적으로 제 몸부터 생각해야 된다며 저를 아껴주셨고 시부모님의 관심과 축복 속에서 동서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시부모님 식사 초대로 시댁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 동서의 한마디에 또다시 좋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았죠. 두 분이 부부금실이 좋으신가 봐요?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긴 거라면서요.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도 높다고 하던데 아이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좀 숨 좀 돌리실만 하실 텐데 또다시 육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또다시 출산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살아야 되잖아요. 형님 인생은 애만 키우시다가 좋은 시간 다 보내시겠어요. 저는 어차피 아이 계획이 없거든요. 몸매도 망가지고 임신하는 순간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엄마로 살아가야 하는데 한 번뿐인 인생 육아로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건 정말 미련한 짓 같아요. 그렇다고 형님 보고 콕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해드린 것 뿐이에요.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할 거면 입을 다물고라도 있던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말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못돼 처먹었네.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그러길 바란다는 거니? 그리고 애를 가지지 않겠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아들, 너는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거 알고 있었니? 말을 못하는 걸로 봐선 서로 벌써 대화가 끝났나 보구나.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희들끼리 모든 걸 결정하고 살 거면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교수라고 좀 나을 줄 알았더만 말버릇도 더럽고 자기보다 어른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 안 보고 사는 게 모두에게 이득일 것 같다. 어머님, 저 서운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 말도 못해요. 그냥 여러 가지 통계상 봤을 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건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라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 가지는 건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죠.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니면서 아이 낳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그땐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모를 안 좋은 일들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막내 며느리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동서의 행동은 새로웠어요. 양파 껍질 까듯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동서는 가족 전체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너무 당당한 모습들이 나중에는 저희가 잘못된 건지 헷갈릴 정도로 동서는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동서가 어떻게 박사가 되었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특이했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난리를 치자 동서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낸다면서 먹을 만큼 먹었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또다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는 동서의 행동, 혈압이 오르셨는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시더니 시동생에게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시며 최대한 빨리 둘이 갈라서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도 동서의 막말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길래 방에 들어가 두어 있어야만 할 정도였어요. 뱃속의 아이가 꼭 장애로 태어나길 원한다는 그런 눈빛을 보이면서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던 시선들을 조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도 눈치는 있는지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동서와 엮이고 싶지가 않아 따로 연락을 안 하며 지냈었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막달이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동서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10달의 시간은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들었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기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교를 떨며 한층 업된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시도했어요. 용건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동서는 저와 어딜 함께 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렸었는데 곧 출산 예정이라면서요? 움직이는 것도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어요. 혹시 출산 전에 저와 잠깐 어디 좀 다녀올 수 있을까요? 형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잖아요. 대화도 좀 나누고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멀리 가는 건 아니고 형님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잠깐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아는 지인도 몇 명 오는데 저 혼자 가는 것보다 형님이 옆자리를 채워줬으면 하거든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이가 회사 일이 많이 바쁜지 같이 참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을 무턱대고 가는 건 힘들 것 같은데. 나도 이제 곧 출산 예정이라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도 걱정이 돼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지 못하겠네.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저는 형님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 테니까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동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진 않았지만
어느 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를 저도 함께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을 동반해서 온다며 시부모님께서 같이 가시기에는 자기를 워낙 안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죠.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앉아서 자리만 채워주면 된다고 하길래 제가 동서에게 잘하면 동서도 가족들에게 잘할 것 같아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잡은 뒤 남편에게 동서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알려줬어요. 당연히 가는 걸 처음엔 반대했지만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동서와 만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거라 어색하기는 했지만 동서는 저를 보며 밝게 웃어 주었어요. 가는 동안 입을 멈추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어느 정도는 긴장이 풀리게 되었죠. 막달이라서 불안한 마음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도착한 곳의 위치를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문자를 전송했어요. 그리고 동서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꽤 큰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꽤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동서를 둘러싸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죠. 동서는 뒤에 있던 저를 소개해주면서 자리로 안내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저에게 앞치마를 두르는 돌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봤네요. 형님, 오늘만 봐주세요. 여기가 사람들끼리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공간인데요.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인데 저 혼자 자리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형님 요리 실력도 좋아서 금방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분들도 같이 협동해서 음식 만드는 거 보이죠? 저희도 똑같이 한 다음 앉아서 각자 만들어 놓은 음식 먹으면서 시간 좀 보내다가 가시면 된다니까요. 막달인 형님한테 제가 어려운 부탁하겠어요? 음식은 금방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런 자리라는 거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거야? 솔직하게 미리 설명해 줬다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실까봐 얘기하지 못했어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신경 좀 써 드릴게요. 동서는 테이블 위에 꽤 많은 식재료를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괜히 저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동서에게 화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있는 재료들로 음식 준비를 하게 됐는데 동서가 옆에서 잠깐 도와주는 척 하다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를 반복하면서 꽤 오랜 시간 음식을 만들다 보니 몸에 꽤 무리가 왔는지 다리가 후들거리길래 혹시라도 진통이 시작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곤 다가오셔서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만든 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은 뒤 하나 둘 자리에 착석하길래 저도 숨 좀 돌릴 겸 앉는 순간 밖으로 나갔던 동서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지자 눈치 빠른 동서는 저에게 서둘러 다가와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송하다며 이해해달라고 얘기한 뒤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빼고 전부 다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듯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생각해보니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막달인 저를 꼬셔서 10인상을 차리게 만든 거였네요. 그런데 꽤 무리를 했는지 아랫배가 진통이 오는 것 같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동서가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겠다며 한 입 먹더니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예요? 무슨 맛이 이래요?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셔서 대충 만드신 건 아니시죠? 저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래서 회사분들이 형님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요. 시댁에서는 그래도 꽤 음식을 하는 것 같아 부른 건데 분위기만 망쳤잖아요. 볼일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옆에 있어봤자 할 말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오늘 고생하신 일당이에요. 10만 원 넣어드렸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음식도 버려야 할 지경인데 드리는 거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하신 게 있으니까 챙겨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린 돈으로 택시 타고 가시면 되겠네요. 멀리 나가지 않을 테니 살펴가세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맛도 지능이 높아야 잘 내는데 저희 형님이 지능이 낮아서 음식이 이 모양 이 꼴이네요. 그냥 술이나 한잔 하시죠. 동서의 행동은 저를 눈이 뒤집히게 만들어버렸고 제가 만든 음식들을 전부 동서의 머리 위로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고 있었는데 그날 저에게 했던 행동은 저를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 버렸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한테 목소리 높여 화를 내거나 욕 한 번 한 적 없었던 제가 동서에게 처음으로 온몸이 떨릴 정도로 막말을 퍼부어 버렸네요. 동서도 자기 머리 위로 음식들이 쏟아져서 놀랐는지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동서를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임신한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피하라는 말에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렇게 택시를 타기 위해 배를 손으로 받치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택시도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던 도중에 동서가 일을 크게 만든 터라 연락을 하지 못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남편이 하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동서가 저를 부르며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몸도 무거운 상태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순식간에 제 앞으로 달려온 동서는 자기 머리 위로 음식을 쏟은 걸 용서할 수 없다며 막달인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별것도 아닌 게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며 길거리에서 난리를 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대신 저와 동서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이미 동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성격 모르냐며 오늘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바닥에 있던 돌을 저에게 집어 던졌네요.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온몸이 떨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멀리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사람은 제 몸부터 살폈습니다. 은경아,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저 사람 누구야? 아는 사람이니? 삼촌,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말을 하자면 좀 길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동서가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김영서, 일단 저 여자부터 붙잡아.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멀리에서부터 봤던 행동을 보면 그쪽은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임산부인 내 조카한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잃을 수도 있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법적인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은경아, 일단 병원부터 가도록 하자. 제가 결혼할 때 얼굴 한번 보고 그 이후로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삼촌은 정부 종합청사에서 법무부의 법조인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었죠. 정말 다행히도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발견하셔서 더 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거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은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와 아이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막달인 임산부에게 돌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 쳤다는 건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몸부터 살폈고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다행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지만 모두가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동서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동서에 대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문제는 동서의 집안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합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서는 지금 현재 징역을 받던지 합의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받게 될 텐데 남편은 무조건 징역을 보내야 한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동서는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진심일까요? 저는 사람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아직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네요.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안쪽 주머니에 소지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던 도중 쪽지 하나가 나오길래 펼쳐보니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동차 영업사원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지역이 많다 보니 손님의 전화번호일까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정장을 세탁소에 맡겨 두었어요. 영업사원이라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은 옷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세탁소에 들렸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도중 사람 상대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남편 목에 기름칠을 좀 해주려고 삼겹살 좀 사려고 정육점에 들어가려 하는데 제 옆으로 순식간에 지나간 차량 한 대가 남편 차량의 번호판이더라고요. 골목길로 들어가길래 삼겹살을 구매한 뒤 골목으로 들어간 곳으로 걸어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도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 시간 맞춰서 들어올 줄 알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늦은 시간이 돼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좀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주는데 그날은 연락 한 통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영업을 할까봐 방해되지 않게 웬만해선 큰일 아니면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녁은 먹었냐며 많이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영업하는데 문제가 좀 생긴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있길래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까 밖에서 당신 저녁에 삼겹살 좀 구워주려고 정육점에 들리려고 했는데 내 앞으로 순식간에 지나쳐서 골목길로 들어가더라고. 얼굴 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왔지. 그리고 아까 세탁소에서 정장 맡겼는데 주머니에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하나가 있더라. 손님 전화번호인 거야?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니까 잘 챙겨. 당신밖에 없네. 고마워. 오늘 마지막 손님이 나랑 꽤 오래 거래하셨던 분이라 친분이 좀 있는데 아까 목욕탕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잠깐 다녀온다는 게 나와서도 술 한잔 하다 보니까 당신한테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차 한 대 계약은 달성했네. 이번 달도 실적 좀 되겠어. 그분이 그래도 나를 좀 신경 써주시는 분이라 이번에 지인분들 것도 알아봐달라고 하시길래 내일도 아마 정신 없을 거야. 만약 연락하지 못하면 당신 먼저 저녁 먹고 쉬고 있어. 늦어지면 문자라도 한 통 남겨두도록 할게.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일단 저녁은 당신 혼자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우리 딸 아인이는 언제 잠든 거야?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놀아줄 시간도 없네.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그럼 나야 좋지만 당신이 많이 피곤할까봐 그렇지. 아인이도 아빠 언제 오냐고 칭얼거리다가 겨우 잠들었어. 남편은 아빠를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버린 딸의 얼굴을 한번 확인한 뒤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남편의 모습을 보니 불쌍하면서도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30평대 자가집을 장만할 만큼 정말 많이 노력해 왔었죠. 저 또한 프리랜서로 일을 해오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려왔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땡전 한 푼 없는 남편과의 결혼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저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남편은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남편과 맞지 않은 일들 때문에 퇴사를 밥 먹듯이 했지만 어느 날 차량 영업사원의 모습을 보고 의욕이 생겼는지 그때부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 뛰어들었었죠.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매일 일하는 모습은 즐거워 보였고 그런 모습들이 손님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판매 실적과 직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인정해 주시면서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위의 건강을 생각해 꽤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었죠.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을 사위로 인정하게 되었고 직업상 끼니를 거르게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남편이 굶지 않게 엄마는 뒤에서 꽤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엄마가 조서방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가서 음식을 건네주고 나왔는데 어떤 여자 손님이 내 뒤를 따라오더라고. 조서방이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길래 내가 만든 음식을 건네줬거든. 그런데 뒤따라오던 여자 손님이었는지 차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일단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 조서방이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트에서 음료라도 좀 사서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탄산음료 몇 개 사서 매장에 두고 가려 하는데 조서방이 글쎄 내 뒤를 따라왔던 여자와 손을 잡고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길래 너무 놀란 나머지 매장 문 앞에다 음료만 놓고 집으로 돌아왔거든. 조서방이 영업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좀 전에 봤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놀란 나머지 그 자리를 급하게 벗어나긴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네. 네가 매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 좀 해보는 게 좋겠어. 엄마가 잘못 보셨겠죠. 그이가 그런 식으로 가볍게 행동할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엄마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손님들이 오는 자동차 매장에서 동네 사람들도 그이가 유부남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엄마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멀리에서 지켜보셔서 잘못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조금 있다 찬압 가지러 가야 하니까 매장에 들리도록 할게요. 요즘 엄마 건강이 너무 허해졌나 보다. 조만간 저희 좋은 데 가서 몸보신 좀 하고 오는 게 좋겠어요. 그이는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계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흥분한 엄마를 진정시킨 뒤 전화를 끊었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뭔가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급하게 매장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동안에도 엄마가 두 눈으로 보셨던 것들을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남편이 일하고 있던 자동차 매장에 도착을 했는데 창밖에서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엄마가 말한 여자는 없는 것 같아 차를 주차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은 제 몸을 굳어지게 만들었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네요. 남편은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산의 진미 음식들을 펼쳐놓고 처음 본 여자를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은 뒤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고 있는 눈빛은 누가 봐도 정말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아무것도 못한 채 둘이서 좋다고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매장 안으로 뛰쳐 들어가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난리치려 하는데 매장 안에 있던 화장실에서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걸어 나오셨어요. 그리곤 저희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서로 애정행각을 나누고 있는데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맛보며 남편과 여자의 모습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보이고 계셨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숨죽일 수밖에 없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을 전부 촬영한 다음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남편이 손님의 전화를 받았는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모와 여자는 남편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은 전화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다행히 제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타고 있던 시모가 차에 올라탄 남편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시모는 내연녀에게 임신 8주 차인데도 입덧 하나 없다고 신기해하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처음 본 여자의 뱃속에 아이가 8주 차나 되었다는 시모의 한마디는
남편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매장 안에 있던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챙기더니 차에 다시 올라탔고 배를 쓰다듬고 있던 여자의 입에 손수 넣어주며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얼굴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결국 그 자리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 제일 걱정됐던 건 아무래도 한창 이쁜 짓을 많이 하는 제 딸이었어요. 맨날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던 딸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괴로워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눈앞에 펼쳐졌던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차가 멀리에서 신호에 걸려 대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뒤를 밟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차에 시동을 걸어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다시 차에 올라타 출발한 남편을 뒤쫓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골목에서 사라졌던 그 길로 또다시 진입을 하길래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라가니 그곳은 다름 아닌 내연녀의 집이었네요. 그리곤 시모와 내연녀가 차에서 내렸고 남편은 내연녀를 부축해주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남편이 내연녀의 집에서 나와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목격하게 된 터라 더 이상 남편과 시모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차 안에서 내연녀의 집을 바라보며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만들어 놓고 시모와 함께 이런 사실을 전부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남편과 시모와 그리고 내연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도 이미 상처받은 마음 풀리지 않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제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 만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당해야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내연녀의 집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게 되었고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복수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죠. 엄마에게는 그냥 손님이었다고 대충 둘러댄 뒤 그날 이후 꽤 오랜 기간 동안 남편 몰래 증거물을 확보한 뒤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터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와 조서방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기력이 많이 딸려 보인다면서 정성이 가득 담긴 사내 진미의 음식들을 준비해 오셨길래 제가 대신 전달해 주겠다고 얘기한 뒤 남편의 자동차 매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억지로 미소를 띈 뒤 테이블 위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올려놓고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남편과 눈 인사를 건넨 뒤 저는 집에 돌아가는 척 연기를 하며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에 올라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고 잠시 뒤 내연녀와 시모가 서로 팔짱을 낀 채 백화점에 다녀왔는지 양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네요. 남편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세팅하고 있었고
시모와 내연녀가 자리에 앉아 찬압 뚜껑을 여는 순간 시모는 제가 준비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는지 손에 쥐어들더니 잠시 뒤 시모는 내연녀의 머리끄덩이를 사정없이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던 시모 앞에 제가 나타났네요. 제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다들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어머님이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건 모든 내용을 들었다는 건데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저놈은 하라는 영업은 안 하고 다른 여자와 이중으로 살림을 차렸는데 그걸 제가 알아버렸네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은 좋다고 받아들여 주셨고요. 그런데 왜 머리끄덩이를 잡으셨어요? 임신한 몸인데 그러다 유산되면 어쩌려고요?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우리 뒷조사하고 다녔던 거니?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내 아들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 정도에 가지고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놓은 가정을 깨트릴 생각은 아니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이니까 너 이혼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 네가 이 사실들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수습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단다. 너는 심히 말을 들어야지. 내 속은 그동안 어땠는지 아니? 매일 불안한 마음 가지고 두 발 뻗고 잔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밝혀줘서 정말 고맙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해라. 우리 집안 문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미 온 동네가 벌써 어머님과 저 사람이 저지른 인간 이하의 행동들이 전부 다 퍼지고 있을걸요? 임신이라고 했던 저 여자가 임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시니까 그동안 어머님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동안 다들 나 몰래 연기하면서 가지고 논 건 미안하지 않았나 봐.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고 어머님이 저 여자한테 받은 배신은 엄청나게 큰 상처로 오셨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저 인간은 하라는 영업은 안 하고 꽃뱀한테 넘어가서는 영업을 당하고 있는데 제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할게. 처음에 차를 한 대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몇 번 상담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꼬리를 치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강하게 뿌리치고 그만 나왔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이 여자한테 푹 빠져버렸고 해선 안 될 행동까지 저질러 버렸어. 그런데 갑자기 임신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매장으로 찾아왔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저 여자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밖엔 없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온 가족한테 알리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끌려다녔던 것뿐이야.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가볍게 잠깐 만나고 끝내려 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한 건 아니라고.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떠받들면서 살게.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들을 전부 저 여자한테 넘겨준 거야? 끝까지 거짓말 할래? 내가 어디까지 미행했을 것 같아?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한테 가려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다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 당신은 나랑 함께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니? 아이니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아들, 너 저 꽃뱀한테 전 재산을 넘겨줬다는 게 사실이야? 이런 정신 나간 놈?
당장 경찰에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 어머님이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니시죠. 애교 많고 부침성이 좋은 저 꽃뱀이 며느리로 훨씬 더 마음에 든다며 조만간 저를 내칠 거라고 하셨잖아요. 둘 다 똑같으면서 끝까지 거짓말로 저를 농락하는 건가요? 아버님, 이제 그만 나와주세요. 시부는 모든 상황을 뒤에서 듣고 계셨고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남편과 시모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이성을 놓아 버리셨습니다. 시부가 나타나자마자 남편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시부에게 멱살이 잡힌 채 주먹이 얼굴에 내리꽂혔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부모님이 급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남편과 시모는 너덜거린 상태로 저희 부모님을 보며 경악을 하셨고 엄마는 시모에게 냅다 달려가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드셨네요. 모든 증거물들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린 뒤 매장으로 와달라는 메시지에 급하게 달려오셨고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들면서 남의 가정을 깨고 무사할 것 같냐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불행을 불러일으켰는지 뒤늦게라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모두가 달려들어 남편에게 화를 내서 그런지 오히려 저희 가족들에게 화를 내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어떻게 살면서 한 여자만 만날 수 있어요? 영업하면서 주위에서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새끼치고 있던데 저도 한 가정만 보고 사는 게 너무 미련한 행동 같아 결혼 생활 말고 연애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나요? 저도 남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 사람이랑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내가 왜 밖으로 돌았겠어? 당신이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밖으로 돌게 된 거라고. 아내로서 가정을 위해 충실했다고 말하지 마.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기간만큼 외로운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다고.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을 어루만져준 게 이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거야?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어떻게 혼자만 생각해? 여자인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맨날 다른 집에 들어가 웃음 팔면서 정수기 한 대 사달라고 애원을 하는 내 심정 당신이 뭐라는데? 학교 애들이 아이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물장사하는 엄마라고 놀려댔대. 그런 말을 듣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도 이혼인데 잘 됐네. 저 더러운 꽃뱀한테 거지가 될 때까지 물려 뜯겨봐야 정신 차리지?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 하지 마.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힘들게 모아둔 재산까지 전부 다 꽃뱀한테 넘겨줘 놓고서 오히려 큰소리치는 남편은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한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집안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제 마음은 걸레처럼
너덜거리게 되었네요. 시모는 모든 상황을 다시 바로잡고 싶었는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절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연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저를 내치려고 생각했었으면서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는지 손해보게 될 것들이 많아지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하셨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자식놈이 저렇게 되어버렸네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딸 하나 낳아놓고 둘째는 가지려 하지 않으니 제가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저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심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네요. 뒤늦게 바로 깨달았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희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이가 안쓰러워 4시간 버려가면서 몸에 좋은 음식 해다 먹였는데 모두를 속이고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저희 집안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하네요. 용서는 없을 테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방이 지금 저희한테 나타내는 태도를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이미 저 여자한테 재산을 넘겨줄 정도면 내 딸에게는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받아줘봤자 저희 가족은 불행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엄마의 말을 끝으로 저희는 시댁 지방과 내연녀를 상대로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상황들이 참 답답할 뿐입니다. 제 딸에게는 이런 상황을 아직 알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 큰 일이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멀리에서 일하러 갔다고 둘러댔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 소송 중이고 숙려기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연락 한 통 없는 중이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계시네요. 좋게 해결하길 원하고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상황들을 제 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는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 정수기를 팔러 고객님 집으로 향하고 있네요. 웃지 못할 상황인데 웃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랄게요.